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막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든요. 그때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장 그곳에서 나오세요. 급히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제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어느 나라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몇 살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저는 70세예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느낌으로 살았죠. 남편 이철수와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은 갑자기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할 수 있는 한 버텼어요. 저에게는 아들 이준호와 며느리 최수진, 그리고 두 손주 이유진과 이찬우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던가요. 화요일 오후에 초대 전화가 걸려왔어요. 최수진이 직접 전화한 것은 이미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녀는 오랫동안 저와 직접적으로 거의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부드러웠는데 마치 모든 단어를 미리 연습한 것 같았어요. 영숙 씨, 요즘 제가 영숙 씨 생각을 많이 해요. 지난 한 해 정말 힘드셨죠? 그래서 제가 영숙 씨를 위해 뭔가 정말 따뜻한 일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철수가 죽은 후 저는 그들의 삶에서 마치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매주 하던 가족 저녁 식사는 어느새 사라졌고 손주들의 방문은 드물고 짧아졌죠. 그들은 모두 학원, 과외, 동아리로 바빴어요. 준호도 일 때문에 아니면 집안일 때문에 항상 바빴고요. 뭘 생각했니, 수진아? 저는 너무 기뻐 보이지 않도록 침착하게 물으려 애썼어요. 크리스탈 홀의 테이블을 예약했어요. 아시죠? 샹들리에가 수정 조각처럼 반짝이는 곳이요. 소규모로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친구 몇 명을 초대해서 정말 축제 분위기를 내도 좋고요. 크리스탈 홀이라니. 우리는 8년 전 그들의 결혼식 때 딱 한 번 가봤었죠. 그곳은 몇 주 전부터 예약해야 하고 한 끼 식사비가 제 한 달 식료품값보다 비쌌죠. 수진아, 거긴 너무 비싸잖니. 그녀는 너무 빠르게 말을 잘랐어요. 걱정 마세요. 이건 저희의 선물이에요. 영숙 씨는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으셨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영숙 씨를 소중히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마치 영혼의 위안과 같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대본 속 대사처럼 완벽하게 다듬어진 그 특유의 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불안감을 삼키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슬픔이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어떤 다정한 말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게 만드는구나 하고요. 언제니? 토요일 저녁 7시요. 제가 6시 30분에 모시러 갈게요. 영숙 씨가 직접 시내까지 오실 필요 없도록요. 3일 동안 낯설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찾아왔어요. 마치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둔 것처럼 기쁨과 기대감이 뒤섞였죠. 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흰머리를 살짝 어둡게 염색했어요. 뿌리 염색은 오래전에 할 때가 되었는데 계속 미뤘었죠. 백화점에서 나이에도 맞고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는 단순한 짙은 남색 원피스를 찾았어요. 부산에 사는 미영 언니에게 전화해서 얘기해줬어요. 드디어 언니가 말했죠. 진작에 그랬어야지. 그러다 언니가 갑자기 물었어요. 근데 손주들은 마지막으로 언제 봤니? 저는 생각에 잠겼고 스스로도 민망해졌어요. 유진이 3월 생일 때 그것도 1시간 정도만. 영숙 씨, 그거 4개월 전이잖아. 미영 언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목에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생각을 떨쳐냈어요. 이 저녁 식사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는 신호일 거야. 토요일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렸어요. 서울의 시골은 종종 그렇게 회색빛이고 끈적거렸죠. 저는 서두르지 않고 준비를 마치고 그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잠갔죠. 철수가 우리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 준 거예요. 얼굴에 살짝 파우더를 바르고 오랫동안 이렇게 꾸민 적이 없었죠. 6시 30분 정각, 은색 메르세데스 한 대가 마당에 부드럽게 멈춰 섰어요. 최수진은 깔끔한 검은색 양산을 쓰고 늘씬한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내렸는데 아마 제 한 달 연금으로는 어림도 없을 가격일 거예요. 영숙 씨, 오늘 정말 멋지세요. 그녀가 웃었죠. 그녀의 미소는 뭔가 굳어있고 부자연스러웠어요. 원피스도 딱이에요. 고맙다, 수진아. 너무 기쁘구나. 우리가 함께 외출한 지 정말 오래됐네. 제가 말했고 제 목소리조차 믿어졌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녀는 메뉴, 그곳의 식기, 디저트, 모든 것이 얼마나 우아한지에 대해 쉬지 않고 떠들었어요. 다만 우리가 소규모로 누구를 기다리는지는 교묘하게 피했죠. 제가 두어 번 물어봤지만 그녀는 주차 문제나 가을 교통체증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크리스탈 홀은 제 기억보다 훨씬 더 화려했어요. 샹들리에의 불빛은 새하얀 식탁보 위에 따뜻한 얼룩을 만들었고 은식기들이 반짝였죠. 구석에서는 피아니스트가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어요. 최수진은 자신감 있게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이미 8명을 위한 원형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죠. 준호는 짙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잘생기고 단정했으며 제가 모르는 중년 남성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 의자 옆에는 깔끔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요. 엄마? 준호가 일어나 제 뺨에 키스했어요. 마치 확인 도장을 찍듯 너무나 빠르게 말이죠. 보기 좋으시네요. 고맙다, 아들아. 최수진이 낯선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박준영 박사님입니다. 의료계에 계신 저희 오랜 지인이세요. 옆에는 김 씨 부부도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족의 오랜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상석에 앉혀졌는데 명예로운 자리 같았지만 곧바로 제가 박사님과 정면으로 마주 앉게 되고 그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뚫어지게 보며 때때로 수첩에 뭔가를 적는다는 것을 알아챘죠. 주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저는 마치 제 잔치에 초대된 구경꾼처럼 한쪽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김 씨 부부는 제가 혼자서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남편을 잃은 후는 어떤지 물었죠.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고 건조하게 기록했어요. 에피타이저가 나올 때 그는 아주 공식적인 태도로 저에게로 몸을 돌렸어요. 영숙 씨, 이준호 씨와 최수진 씨가 남편을 잃으신 후 힘들어 하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당연한 일입니다. 슬픔은 사람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리죠. 저는 최수진을 쳐다봤고 그녀는 마치 확인이라도 해주듯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죠.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잘 버티고 있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거의 다정하게 끼어들었죠. 엄마, 하지만 엄마가 가끔 날짜를 헷갈리고 약속을 잊는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날짜, 무슨 약속? 저는 평생을 달력에 맞춰 살았고 철수가 죽은 후에는 약부터 공과금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최수진이 제 손등에 손을 얹었어요. 영숙 씨, 괜찮아요. 저희는 영숙 씨를 돕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피아니스트가 음표를 놓친 듯 휘청거렸죠. 저는 죄송하다는 듯 가방을 뒤적였어요. 방해가 될까 바꾸려고 했는데 멈칫했어요. 화면에는 정우진 변호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초록색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귀에 댔어요. 심장이 이미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죠. 정우진 변호사님, 저 지금 크리스탈홀에 준호와 수진이와 함께 있어요. 영숙 씨,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마세요. 핑계를 대고 즉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믿지 못하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하고 절제되어 있었는데 마치 문이 부서져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어요. 8개의 얼굴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처음 보게 되었죠. 가족도 친구도 아닌 뭔가 일이 틀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가봐야겠어요. 제가 일어나며 말했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피아니스트도 돌아봤어요. 무슨 급한 일입니까? 메인 요리도 아직 안 나왔는데요. 박준영 박사가 벌떡 일어나며 마치 저를 다시 앉히려는 듯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코트를 입고 있었죠. 최수진이 제 팔꿈치를 꽉 잡았어요. 가늘고 끈질긴 악력이었죠. 영숙 씨, 제발 가지 마세요. 전부 영숙 씨를 위한 건데요. 가야 해요. 제가 반복하며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어요. 등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울렸죠. 엄마, 이성적이지 못하시네요. 다시 자리로 돌아오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젖은 돌과 휘발유 냄새가 났어요. 택시가 마치 주문이라도 한 듯 빠르게 도착했어요. 강변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로 가주세요. 아시죠? 네, 압니다. 저는 차에 앉았고 차가 움직이자 발광하는 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우리 원형 테이블에서는 최수진이 전화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준호는 박사님에게 몸을 숙이고 있었는데 박사님은 고개를 젓고 있었죠. 마치 제가 낯선 연극을 하던 무대에서 진짜 삶의 차가운 복도로 발을 내디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우진 변호사의 사무실은 3층에서 외로운 직사각형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등대처럼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시켜줬어요. 정우진 변호사님께요? 들어가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우진 변호사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는 수화기에 대고 말을 끝내고 있었죠. 가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모든 서류는 제게 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는 저녁 내내 처음으로 웃었어요. 짧고 따뜻하게, 마치 교대 근무자가 바뀐 사람처럼요. 그의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흰머리가 완벽하게 정리된 머리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앉으세요. 물, 차, 커피.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놀랐어요. 그는 맞은편에 앉아 두툼한 서류철을 열었어요. 영숙 씨, 지금부터는 힘든 이야기일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오늘 이수연 박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노인 정신과 의사이신데 행위능력 감정을 담당하시죠. 2주 전에 최수진 씨가 영숙 씨에 대한 긴급 감정을 요청했어요. 아주 강하게 주장했고요. 제 속이 싸늘해졌어요.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신청서입니다. 영숙 씨가 날짜를 혼동하고 약속을 잊고 의심스러워하며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흐릿했지만 제 이름과 주소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행위 능력 감정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법원이 영숙 씨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행위 무능력자로 인정되면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영숙 씨의 집, 돈, 치료, 어디서 살지 등 모든 것을 그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방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고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혼동하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 박사님도 그걸 아셨고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신 겁니다. 그녀는
최수진 씨의 성급함과 영숙 씨에 대한 묘사에 의아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수진 씨는 진료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증인들과 함께 관찰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이죠. 박준영 박사는 그녀와 협력하는 정신과 의사였고 김 씨 부부는 초대된 관찰자였던 거예요. 영숙 씨를 당황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하고 전문가들 앞에서 무너지도록 유도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 식사는 가짜 위원회였군요. 그리고 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견인 지정. 빠르고 조용하게. 왜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를 모욕하려 한 거죠? 정우진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철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죠. 예금 약 4억 5천만 원. 집은 약 3억 원. 빚이 없고요. 여기에 연금 지급에까지. 후견인은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 수도 있고 당장 요양원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돈은 영숙 씨의 필요를 위해 쓰이지만 그들의 재량에 따라서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덧붙였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최수진 씨는 나이가 많은 여성인 송혜경 씨의 간병인으로 일했었죠. 당시 가족들은 최수진 씨가 서류와 유언장에 너무 빨리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지만 그 여성은 사망했고 모두에게 앙금이 남았습니다. 저는 앉아서 최수진이 최근 들어 같은 질문을 반복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마치 제가 어제 말한 것을 기억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만남이 점차 줄어들고 다른 손님들 옆자리로 옮겨지고 손주들의 방문은 짧아지고 감시받는 듯했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서류철에 깔끔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휴대전화가 삐빅 울렸어요. 최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저희는 영숙 씨를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전화 좀 주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떠나신 것이 모두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화면을 정우진 변호사에게 내밀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벌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군요.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내일 영숙 씨는 최수진 씨에게 전화해서 사과하세요. 침착하게, 드라마틱하게 하지 마세요. 당황했고 부끄럽다고 말하세요. 그들이 믿도록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척하고 그녀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네. 그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겁니다. 여기 작은 녹음기가 있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켜고 끄는 거예요. 켜서 옆에 두세요. 어떤 압력 시도든 후견인이나 요양원에 대한 어떤 조언이든 녹음하세요. 우리는 논쟁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저는 작은 검은색 상자를 손에 쥐었어요. 그 상자는 단추처럼 가벼웠지만 가슴 속 결정의 무게는 숨을 막히게 했죠. 해낼게요. 제가 말했지만 제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저항하고 있었어요. 평생 집과 주변 사람들을 책임져온 제가 어떻게 무력한 척 연기할 수 있을까요? 정우진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영숙 씨는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으로 만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혼자 있지 마세요. 제가 아니면 제 팀원 중 누군가가 옆에 있을 겁니다. 차 한 잔 마시는 자리일지라도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로 내려갔고 문이 닫히기 직전 금속 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이곳으로 왔던 외롭고 낯선 애정을 갈구하던 그 여자는 위층에 남아 있었죠. 저는 달라진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정신이 또렷했고 머릿속에는 차가운 명확함이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거의 그쳤고 젖은 아스팔트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길을 걸으며 놓치지 않으려고 반복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30분. 최수진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우리 집에서 커피 마시자는 제안에 동의하고 녹음기를 켜라. 그리고 미영 언니에게 전화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코트깃을 올렸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삶에 다시 계획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어요. 밤의 어둠 속에서 창틀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들은 저의 고독을, 어떤 거짓말도 진실처럼 들리는 침묵을 계산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10시 30분 정각에 저는 최수진에게 전화할 거예요. 그녀는 저를 구하러 간다고 확신하며 스스로 낯선 함정으로 첫 발을 내디딜 테죠. 일요일 아침, 저는 탁자 위에 작은 검은색 녹음기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장난감처럼 가벼웠지만 이제 그것이 저의 방패라는 생각에 손바닥에 묵직한 얼얼함이 느껴졌죠. 10시 30분에 최수진에게 전화했고 그녀는 거의 즉시 받았어요. 목소리는 동정심에 가득했지만 그 밑에는 가는 철사처럼 만족감이 울리고 있었죠. 영숙 씨, 저희 밤새도록 영숙 씨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수진아, 미안하구나. 정우진 변호사가 가르쳐준 대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어제는 내가 너무 당황해서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내 그 달콤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사과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남편 철수가 떠나신 후 영숙 씨는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셨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필요한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가끔은 정말 헷갈리기도 해. 약을 2번씩 세어보기도 하고, 문을 잠갔는지 확인하러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어제는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놓은 걸 잊었지 뭐니. 저 스스로도 그 말에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미소 짓는 소리가 거의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준호 씨도 그걸 눈치챘다고 했어요. 저희 준호 씨랑 영숙 씨를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테이블에 있던 그 박사님, 박준영 박사님, 정말 내 지인이니? 제가 망설이며 물었어요. 아주 친절한 분이세요. 그녀가 즉시 대답했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는 분들을 돕는 분이시죠. 저희 준호 씨랑 영숙 씨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해서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오히려 감사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커피나 한잔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제가 제안했어요. 그럼요. 수요일 이 시에 제가 댁으로 갈게요. 집에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영숙 씨 컨디션도 보고요. 그녀는 정우진 변호사가 예상한 대로 시간과 장소를 직접 정했어요. 좋아. 제가 말했고 우리는 그 달콤한 침묵 속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곧바로 정우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걸려들었군요. 그가 놀라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요일에 생활환경평가가 있을 겁니다. 서류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척하세요. 싱크대에 접시 두어 개를 남겨두세요.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극처럼 과장하지 말고 절반 정도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집안일을 소홀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외입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어요. 저는 기억 속에서 옛 장면들을 끄집어냈고 갑자기 그것들을 다르게 보게 되었죠. 준호가 최수진을 우리에게 소개했을 때 아름답고 침착한 말투, 노인분들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지혜를 사랑해요. 철수가 첫 만남 후 말했던 것, 진지한 아가씨 같군, 가볍지 않아. 그 크리스탈 홀에서의 결혼식, 샹들리에의 빛, 아들과 함께 춤을 추던 우리. 엄마,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는 사소한 변화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가족 저녁 식사는 우리 집 식탁에서 모두에게 더 편리한 장소로 옮겨졌어요. 명절에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도록
우리가 다른 손님들과 함께 앉게 되었고, 방문은 규칙에 따라 짧아졌고, 대화는 모두가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졌죠. 마치 누군가가 저의 삶의 벨트를 한 칸 한 칸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철수가 항암 치료 후 약해져 누워있을 때 제가 준호에게 와서 옆에 앉아 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나요. 수진이와 조율해 볼게요. 그녀가 우리 일정을 관리하거든요. 그때 그 말은 저를 아프게 했죠. 이제야 이해해요. 그것은 일정이 아니라 방어막이었던 거예요. 화요일 저녁에는 실과 천이 담긴 상자를 꺼냈어요. 정리하려는 습관이 저보다 강했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멈추게 했죠. 탁자 위에 청구서 몇 장을 남겨두고 부엌에는 접시와 컵 하나, 현관에는 선반에 잊은 듯 놓인 스카프를 두었어요. 모든 사소한 것을 기억해서 나중에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요. 침실 침대 끝에 앉아 이불 위를 손바닥으로 쓸어봤어요. 철수는 항상 집은 깔끔함 위에 서 있고 빵은 소금 위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었죠. 미안해, 철수. 제가 속삭였어요. 이건 우리 잠시만 이러는 거야. 수요일 아침 하늘은 낮게 걸려 있었고 누군가 젖은 거즈를 얹어놓은 듯 회색빛이었어요. 저는 가디건 주머니 속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켜면 표시등이 깜빡이다 꺼지는 방식이었죠. 거울 속 얼굴은 침착하고 약간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일부러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입술에는 가장 중립적인 립밤을 발랐죠. 주전자를 올려놓았지만 켜지 않았어요. 괜히 만지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요. 10분 전 저는 제가 침묵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0 안에 창문 밖으로 서류 가방을 든 학생이 지나갔고 그 뒤를 카트를 끈 할머니가 따랐어요. 평범한 삶은 제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제 삶은 팽팽한 현처럼 울리고 있었죠. 2분 전 마당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한숨 쉬는 듯했어요. 은색 메르세데스가 아파트 입구에 깔끔하게 주차되었죠. 최수진은 밝은색 코트를 입고 가슴에 서류철을 안고 내렸어요. 창문부터 계단까지 집을 길게 훑어본 후 그제야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녹음기 스위치에 손가락을 올리고 짧은 틱 소리를 들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손잡이로 손을 뻗었죠. 그리고 반투명 유리 아래로 이미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최수진이 두 번째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 뒤에 서서 스스로를 추스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첫 번째 짧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수진아, 어서 와. 어지러워서 미안해. 마침 내가. 영숙 씨, 괜찮아요. 잠시 들러서 영숙 씨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박물관에 들어서듯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시선은 깔개, 선반, 그리고 제가 일부러 남겨둔 스카프, 거울 위에 먼지까지 훑었죠. 코트를 천천히 벗으며 가슴에 서류철을 안고 있었어요. 차 마실래? 커피도 마침 내려놨는데. 저는 그녀를 부엌으로 안내했고 가디건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가 조용히 켜져 있는 것을 느꼈죠. 싱크대에는 접시 2개와 컵 하나가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청구서와 그 사이에 펜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제가 그것들을 혼동하는 것처럼 보였죠. 최수진은 흘끗 보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영숙 씨가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건 분명 힘들 거예요. 저는 일부러 커피를 따르다 흠칫하며 테이블에 한 방울 흘렸어요. 이것 좀 봐. 제가 죄송하다는 듯 웃었어요. 자꾸 손에서 뭘 놓쳐요. 약도 세어보고 먹었는지 모르겠고. 그건 위험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녀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기록하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어서 의사처럼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거절할 권리는 없었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약은 어떻게 복용하는지, 전기세를 잊지 않고 내는지, 혼자 병원에 가는지, 아직 운전을 하는지, 최근 날짜들을 기억하는지 등.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고
때로는 숨을 멈추고, 때로는 일부러 망설였어요. 네, 아니요. 가끔 문을 확인하러 다시 돌아가기도 해요. 영숙 씨, 스스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집도 크고 살림도 많고요. 이제 좀 더 작고 편안한 곳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노인들을 위한 아주 좋은 곳들이 많아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요. 잘 관리되고 편안하고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돌봐주고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생각은 해봤는데 여기는 철수랑 나의 추억이 깃든 곳이라 모르겠구나 할 수 있을지 다 이해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안심시켰지만 실용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게다가 인지 능력이,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곳에는 특별한 병동이 있어요. 아주 잘 돌봐주고 안전해서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죠. 그녀는 거의 다정하게 말했어요. 마치 푸른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 속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녀는 탁자를 둘러보고 제 청구서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직접 납부하시죠? 늦지는 않고요. 노력해요. 가끔 헷갈리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말했고, 그 말을 한 저 스스로 손을 씻고 싶어졌어요.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준호 씨랑 영숙 씨가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이 일을 대신 맡아줄 수 있어요. 약도 도와드리고, 의사 문제도요. 그녀는 마치 저에게 보살핌이 아닌 세장 열쇠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는 저를 세게 안았어요. 너무 세게. 영숙 씨, 저희는 영숙 씨를 떠나지 않아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돌보는 거죠. 그녀의 향수 냄새가 현관에 달콤하게 퍼졌는데 그 냄새에는 바닥에 흘리고 닿지 않은 시럽 같은 달고 끈적한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이미 문 앞에서 그녀는 사업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준호 씨랑 얘기해 볼게요. 영숙 씨의 일상을 어떻게 편하게 해드릴지 생각해 볼게요. 어딘가에 가봐도 좋고요. 그리고 의사들도 아주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해 볼 만해요. 그녀는 그것을 이야기해 본다고 표현했지만 제 기억 속에는 공개적인 관찰, 증인, 고개 끄덕임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차가운 나무 문에 이마를 기댔고 그제야 녹음기를 껐어요. 부엌에는 아직 마시지 않은 커피잔이 남아 있었고 저는 순진하고 어설픈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비누로 다씻고 뽀득뽀득 닦아서 철수와 함께 살던 예전에 우리 집 질서를 되찾아야겠다. 대신 저는 식탁에 앉아 청구서들을 여러 묶음으로 나누었어요. 돈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는 기억하고 알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정우진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질문들, 치매 병동 이야기, 저희가 다 맡을게요. 라는 말까지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그는 조용히 듣다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속도를 내고 있군요. 이건 더 이상 보살핌이 아닙니다. 후견인 지정과 요양원 입소를 위한 준비입니다. 녹음하신 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대로입니다. 어떤 만남도 저희가 동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류에 서명하도록 종용하면 시간을 끄세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속삭이듯이 물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건망증 연기를 해야 하나요? 그들이 스스로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저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랫동안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난방기가 조용히 찰칵거리는 소리와 젖은 아스팔트 위를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 소리를 들었어요. 최수진이 낚싯바늘을 조심스럽고 참을성 있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고기가 배고플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배고프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저만의 보금자리가 있었으니까요. 침묵하는 부엌에서 정리된 청구서들 사이에서 갑자기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화면이 번쩍였고 저는 숨을 죽이며 누가 다음 수를 둘지 보려고 손을 뻗었죠. 화면이 깜빡였어요. 준호였어요. 저는 뜨거운 냄비를 잡는 것처럼 전화를 받았죠. 되지 않게 조심해. 엄마, 저희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사업적이고 침착했는데 마치 고객과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디건 주머니 속 녹음기를 한 번의 움직임으로 켰어요. 무슨 일인데, 준호야? 오늘 4시에 저희 갈게요. 수진이랑 같이요. 그래. 제가 말했고 휴대전화를 마치 폭발할 수도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1시간 동안 저는 집을 돌아다니며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들을 했어요. 싱크대에 접시 2개를 남겨두고 소파에는 제대로 개지 않은 수건을, 커피 테이블에는 펼쳐진 신문을, 침대 옆 탁자에는 안경을 펼쳐진 책 위에 놓았죠. 억지로 밀거나 펴거나 닦지 않았어요.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죠. 이건 더러움이 아니야. 이건 장식이야. 부엌에 주전자를 올려놓았지만 켜지는 않았어요. 현관 선반에서 스카프를 일부러 늘어뜨렸죠. 그런데도 모든 세포에서는 철수의 유언이 저를 괴롭혔어요. 집은 정돈되어야 한다. 잠시만이야, 철수. 제가 속삭였어요. 미안해. 사시 정각. 마당에서 차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그들이 노크하기도 전에 제가 문을 열 수 있었죠. 준호는 단정하고 엄격한 표정이었고 최수진은 팔에 서류철을 끼고 눈꼬리가 움직이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 사시에 오기로 했잖아요. 그가 마치 표시를 하듯 말했어요. 아, 준호야, 내가 헷갈렸구나. 제가 스스로도 놀란 척 한숨 쉬며 말했어요. 부엌에서 그들은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하게 앉았어요. 최수진은 접시들과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테이블 위에 커피 얼룩에 시선을 멈췄죠. 영숙 씨, 혼자 계셔서 힘들죠? 물론이고요. 그녀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을 가엾게 여기는 듯 부드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소나무 그림이 그려진 윤기, 나는 팸플릿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소나무 숲 요양원입니다. 그가 말했죠. 수진이랑 제가 다 알아봤어요. 지원 단계, 의료진, 프로그램까지요. 그곳은 아름답고 안전해요. 엄마가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저는 숨을 가다듬었어요.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그럼 집은? 여기는 철수의 흔적이 있는 곳인데, 집은 그냥 벽일 뿐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엄마고요. 저희는 엄마의 안전을 걱정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희가 좀 더 자주 들러주면 되지 않겠니? 난 많은 것도 바라지 않아. 준호는 저와 시선을 마주했지만 그의 눈은 지쳐 보였고 낯설었어요. 엄마, 저희는 아이들도 있고 일도 있고 일정이 있어요. 매일 엄마가 문을 잠갔는지 가스레인지를 껐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이 맞아요. 최수진이 맞장구 쳤어요. 그리고 만약 건망증이 심해지면 그곳에는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병동도 있어요.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제 속에서는 뭔가 찰칵하고 소리가 났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저는 팸플릿을 돌려보았어요. 뒷면에는 깔끔한 요금표, 맞춤형 프로그램, 식당 사진이 있었죠. 생각해 봐야겠구나. 제가 말하며 팸플릿을 돌려줬어요. 최수진은 그 위에 또 다른 얇은 서류철을 올려놓았는데 이번에는 법률 서류였어요. 저희가 영숙 씨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변호사님과 이야기했어요.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숙 씨의 삶을 관리하는 것을 맡는 거죠. 재정, 의료, 서류, 모든 것이 관리될 거예요. 영숙 씨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몸을 곧게 세웠어요. 누가 관리하는데? 저희가요? 준호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가족이니까요. 성년 후견인 제도는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니니? 제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어요. 모든 것이 평온할 때는 이릅니다. 지금은 평온하지 않아요. 준호는 초조할 때마다 그랬듯이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최수진이 엄마가 설거지가 쌓이고 청구서도 쌓인다고 말했어요. 엄마 스스로도 문을 잠갔는지 잊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목구멍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바로 그거죠. 최수진이 맞장구 쳤어요. 그러니 제때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좋아요.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빠르게 처리할게요. 법원에 서류 제출하면 엄마가 편해질 거예요. 법원이라니? 제가 되물었어요. 그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최수진이 마치 저에게 디저트를 권하는 듯 웃었어요. 저는 침묵하며 제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만약 내가 싫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물었죠. 나는 성인이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 준호는 손바닥을 탁자 위에 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엄마, 만약 사람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을 내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나쁜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법원에 가겠다는 거니?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수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은 이미 결정된 일처럼 들렸죠.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너 정말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는 시선을 피했어요. 아빠라면 엄마를 돌봐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철수의 이름은 위협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어요. 아빠는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셨을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침묵이 길어졌. 그러다 준호가 마치 마침표를 찍듯 일어섰어요. 저희는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미루면 안 됩니다. 그 요양원 팸플릿 표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는 있지만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번 주 안에 저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이 작별 인사를 하며 안아주었어요. 너무 세게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저희가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들이 나가고 문을 닫은 뒤 차가운 나무문에 이마를 대고 잠시 서 있었어요. 그제야 녹음기를 껐죠.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가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깨달았어요. 앉아서 녹음된 것을 재생했어요. 조용한 바스락거림, 목소리들, 저의 짧은 응. 준호의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듣지 않고 이 문장에서 멈췄어요. 정우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마치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처럼 즉시 받았어요. 소나무 숲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고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말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갈 거라고 했고요.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기다리던 사람이 내쉬는 듯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훌륭합니다. 이건 압력과 위협입니다. 후견인 사건에서는 이건 적신호입니다. 다음은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에 최수진 씨에게 전화해서 동의한다고 말하세요. 요양원도 가보고 싶고 후견인 제도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세요. 저는 침묵했어요. 그들이 믿게 할 겁니다. 그가 침착하게 이어갔죠. 그들이 스스로 속도를 내도록 하고 우리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 있을 겁니다. 믿으세요. 영숙 씨는 더 이상 방어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놓고 오랫동안 소나무가 그려진 팸플릿을 바라봤어요. 윤기 나는 종이에는 램프 불빛이 반사되어 나무들 위에 둥근 인공태양이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쓸어내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좋아.
내일은 동의할 거야. 그리고 갑자기 침묵 속에서 마치 약 올리듯 다시 휴대전화가 삐빅 울렸어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죠. 서류를 준비하세요. 시간이 당신 편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속에서 모든 것이 단단히 뭉치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래도 누군가 또 제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제가 최수진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전조 없이 침착한 목소리로요. 수진아, 생각해봤어. 아마 너와 준호 말이 맞을 거야. 나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해. 수화기 너머는 잠시 동안 너무나 조용해서 그녀가 손바닥으로 마이크를 가린 것 같았어요. 그러다 부드럽고 감싸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영숙 씨, 정말 현명한 결정이에요. 준호 씨랑 저희는 정말 기뻐요. 저는 그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덧붙였어요. 소량 요양원에도 가보고 싶어. 하지만 오늘은 말고 이틀 정도 시간을 줘. 월요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물론이죠. 이 시에 제가 약속 잡을게요.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내 변호사도 필요하니? 왜요? 그녀가 즉시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면 절차만 복잡해지고 비용만 더 들어요.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 뭔가 긁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글쎄, 수진아, 월요일까지 보자. 저는 즉시 정우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훌륭합니다. 그가 변함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이 자기들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고 믿게 하세요. 월요일 아침에 저에게 오시고 그 다음 이수연 박사님께 갑시다. 영숙 씨의 행위 능력을 확인받고 그 다음 공증인에게 가서 취소 불가능한 재산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영숙 씨에게는 평생 소득이 보장되고 자산에 대한 접근은 어떤 후견인에게도 차단될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게 합법적인가요?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기적절하죠. 저는 어제 익명의 협박 메시지 시간이 중요합니다. 들을 생각했고 그들이 서두르게 내버려 두자고 결심했어요. 월요일은 일찍 시작되었어요. 저와 정우진 변호사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는 저를 이수연 박사님께 데려갔죠. 조용한 거리에 있는 개인 병원이었는데 밝은 복도 벽에는 마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듯 나무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수연 박사님은 50대 여성으로 맑은 눈과 차분한 말투를 가지고 계셨죠. 영숙 씨,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우리가 막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보통 가족들은 감정을 미루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서두르고 강압적이죠. 이건 대개 보살핌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어서 기억력, 집중력, 계산력 테스트와 같은 작은 과제들이 이어졌어요. 단어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일상 문제 해결, 의사 방문을 어떻게 계획할지 설명하기 등. 저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항상 살아왔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요. 이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흘렀어요. 마지막에 박사님은 안경을 벗고 미소 지으며 서명하듯 말했어요. 영숙 씨는 완전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진단서를 작성할게요. 필요하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서 짐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정우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거리로 나섰어요. 하늘은 밝은 가을빛이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공기가 불안이 아닌 평범한 것. 젖은 나무심 냄새, 옆 건물 창문에서 풍기는 커피 냄새로 가득한 것을 느꼈어요. 다음은 공증인이었죠. 작은 사무실, 녹색 램프, 서류 바스락거리는 소리. 정우진 변호사는 핵심 조항들을 소리내어 읽고 노란색 스티커로 서명할 곳을 표시하며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여기에는 자산 목록, 계좌,
예금,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관리가 취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매월 지급액을 오직 영숙 씨만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인을 교체할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견인들의 청구 및 자산 처분 시도에 대한 보호 조항입니다. 저는 듣고 이자율에 대해, 공과금에 대해, 지급액이 어떻게 올지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참을성 있게 전혀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고, 그 때문에 저를 오직 하나의 올바른 결정으로 몰아붙이는 듯했던 그 끈적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제가 마지막 서명을 하고 공증인이 둥근 인장을 찍었을 때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있고 싶었어요. 저는 깔끔하게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이고 철수와 나의 추억이 정상적인 인간적인 형태로 정리된 것이라고요. 우리는 정우진 변호사에게 돌아왔어요. 그는 서류들을 파일에 깔끔하게 나누어 정리했어요. 이수연 박사님의 진단서는 따로요.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사본은 가지고 계세요. 집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다음은 관찰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량 요양원에 가세요. 보고, 듣고, 순진한 질문들을 하세요. 그들이 영숙 씨가 온순하다고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저 없이 어떤 서명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진 변호사님, 만약 그들도 뭔가 녹음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제 말을 자기들 편한 대로 짜 맞춘다면요? 녹음하게 두세요. 사실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영숙 씨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방패와도 같죠. 저는 그의 부엌 한쪽에서 차를 마시며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런 단순한 안주인의 따뜻함을 느낀 것은 오래간만이었죠. 그러다 시계를 보니 1시 반이었어요. 가야 할 시간이야. 그리고 기억하세요. 영숙 씨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단지 돌봄을 가장한 친척들이 영숙 씨를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을 보러 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로비로 내려갔어요. 저는 가방에 2가지를 숨겼어요. 박사님의 진단서 사본과 얇은 신탁 계약서 파일이요. 밖에는 맑은 시벌의 서늘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길가에 은색 메르세데스가 부드럽게 멈춰섰어요. 최수진이 내렸고 새 장갑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미소를 지었죠. 시선은 즉시 제 손과 가방으로 향했어요. 준비되셨어요, 영숙 씨.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원장님도 마침 시간이 비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손가락으로 가방 지퍼를 꽉 잡았어요. 앞으로 그들의 팸플릿에 그려진 소나무 뒤편에서 다정한 미소와 잠긴 문이 있는 낯선 무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제 역할을 끝까지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소량 요양원은 그들의 팸플릿에 있는 사진처럼 윤기나는 곳이었어요. 소나무 사이에 잘 정돈된 길, 유리문, 미소 짓는 직원이 있는 접수대, 바닐라와 락스 냄새, 병원 같은 깨끗함. 원장님은 밝은색 재킷을 입은 단정한 여성으로 암기한 텍스트를 읽는 듯 정확하고 빠르게 말했어요. 자립생활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병동. 그리고 별도의 치매 병동이 있습니다. 보안, 전자 팔찌, 카드 출입 시스템입니다. 최수진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주중에도 의사가 상주하는지 응급 버튼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물었어요. 사무실들을 들여다보고 자석이 달린 유리문, 즉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곳에 시선을 오래 머물렀죠. 저를 밝은 식당으로 안내했고 동아리 일정, 도서 코너, 부드러운 안락의자가 있는 휴게실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순진한 질문들을 던졌죠. 아침에 직접 죽을 끓여 먹을 수 있나요? 손주들이 밤에 머물러도 되나요? 겨울에는 산책을 어떻게 하나요? 누가 약을 사주나요? 서랍장 열쇠는 어디에 있나요? 원장님은 모든 질문에 똑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율 후 가능합니다. 가족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약은 일정에 따라
중앙에서 보관합니다. 안전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우리가 치매 병동문에 다다랐을 때 직원이 카드를 갖다 댔어요. 문이 거의 들리지 않게 딸깍거렸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만 유리창 너머로 깔끔한 복도와 닫힌 문들을 보여주었죠. 최수진이 마치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출입 제한이 있어야죠. 아무도 길을 잃지 않도록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 속에서 철컥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수진은 떠들썩했고 너무나 달콤하게 다정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관심과 활동이 있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걸요. 저는 창밖으로 회색빛 서울의 하루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훌륭하구나, 수진아. 그런데 내가 만약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요양원 먼저, 그 다음 법원인가? 아니면 반대인가? 후견인 지정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가 즉시 보고하듯 말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짐 옮기고 계약서 서명하고 고지서 납부하고요. 영숙 씨가 직접 뛰어다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얼마나 걸리니? 미루지 않으면 2주 정도요. 저희가 이미 변호사님과 이야기했어요. 그분 일정이 이번 주에 비어 있어서 금요일에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녀는 앞만 보고 운전했지만 저는 곁눈질로 그녀의 뺨에서 작은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혼자 미소 짓고 있었죠. 저녁에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엄마가 만족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순종적으로 말했어요. 그래, 아들아, 좋은 곳이더라. 그럼 그렇게 하세요.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고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수진이랑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겁니다. 재정 관리, 의료, 생활 모든 것을요. 그는 계약서를 이야기하듯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는 그의 우리가 모든 것을 맡을게요 라는 말에 동의했지만 손가락 밑으로는 얇은 서류철의 서류들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어떤 낯선 이들의 침묵하는 변명이 되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수요일 아침 저는 최수진에게 전화해서 좀 더 생각해봤다고 말했어요. 내 변호사님과 만나고 싶구나. 가능하다면 금요일쯤에. 물론이죠. 그녀가 너무 빠르게 대답했어요. 금요일 오전 10시. 주소는 보내드릴게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내 이웃 정우진 변호사님도 초대했어. 그게 나에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수화기 너머로 시럽처럼 끈적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최수진이 목소리로 미소를 억지로 짜내듯 말했어요. 영숙 씨가 편하시다면 물론이죠. 영숙 씨가 편안하신 게 중요하니까요. 편안하다는 단어가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목요일 오후 저와 정우진 변호사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탁자 위에는 이미 이수연 박사님의 진단서, 사본과 깔끔하게 묶인 신탁관리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자, 그가 말하며 메모가 적힌 종이를 저에게 건넸어요. 만남에서 그들은 3가지를 시도할 겁니다. 동의를 확인하고 법원 절차를 형식적으로 가속화하며 영숙 씨가 어떤 자세한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반대로 그들이 싫어하는 질문들을 할 겁니다. 누가 지출을 통제하는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후견인 제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절차는 무엇인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등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들은 불편해할 겁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영숙 씨,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묻고 듣는 것뿐입니다. 상황은 스스로 바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초연을 앞둔 배우들처럼 연습했어요.
저는 침착하고 약간 당황한 척했어요. 때로는 더 쉽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고, 때로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죠. 정우진 변호사는 정중하고 끈기 있었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만 침묵을 지켰어요. 어느 순간 저는 제가 더 자유롭게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남의 꼼수를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있을 때 그 꼼수는 힘의 절반을 잃게 되니까요. 저녁에 저는 거실에 오랫동안 앉아 철수와 나의 집을 바라봤어요. 선반, 사진들, 작은 파란 무늬가 있는 도자기 화병을요. 내일은 마치 시험 같았어요. 최수진은 제가 그녀가 걸어놓은 화살표를 따라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준호는 자신이 규칙대로 움직인다고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 혼자만이 제 가방 속에 어떤 낯선 포장마차도 멈출 수 있는 2개의 얇은 벽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금요일, 우리는 한빛법률사무소에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사무실은 유리와 돌로 지어져 있었고, 로비에는 카펫의 조용한 바스락거림과 벽에는 엄격한 시계가 걸려 있었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은 침착하고, 눈은 맑고, 머리카락은 너무 완벽하지 않았는데 딱 필요한 만큼이었죠. 복도에서 정우진 변호사가 저에게 코트를 건네며 제 가방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는 제자리에 있습니까? 네, 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걸어갔어요. 비서가 미소 지었어요. 회의실 3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투명 유리 너머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최수진은 완벽한 재킷을 입고 있었고, 준호는 테이블 옆에 서 있었죠. 그리고 마른 체격의 3번째 사람, 아마 그들의 변호사일 거예요. 저는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방을 더 꽉 쥐고 문득 아주 침착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은 나를 위해 세장과 규칙을 준비했던 그 여자가 아니라 나를 보게 될 거야. 정우진 변호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문손잡이로 손을 뻗었어요. 회의실은 길었고 반투명 유리와 회색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이미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최수진이 일어섰어요. 사진처럼 침착한 미소였죠. 준호는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는 회색 넥타이를 맨마른 체격의 남자, 오 변호사가 있었죠. 제가 앉아 손을 모았어요.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고요. 가방은 옆에 두었고 지퍼가 저를 향하도록요. 자, 오 변호사가 시작했어요. 이준호 씨와 최수진 씨는 후견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는 재정, 치료, 거주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가 저에게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정우진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는 페이지를 넘기며 손톱으로 표시를 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에는 보고 의무 없는 완전한 재정 처분권이 있군요. 여기에는 피후견인의 동의 없이 거주지를 처분할 권리가 있고요. 여기에는 행위 능력이 회복되었을 때 후견인 지정을 취소하는 명확한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모두 맞습니까? 오 변호사가 뺨을 실룩거렸어요. 그것은 가족의 편의를 위한 표준 조항입니다. 무엇을 위한 편의요? 제가 물었고 준호의 고집스럽고 닫힌 시선이 저에게 닿는 것을 느꼈죠. 최수진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기름진 목소리로요. 영숙 씨, 믿으세요. 이게 영숙 씨의 짐을 덜어줄 거예요. 저희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겁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야. 그럼 몇 가지를 명확히 해둘게요. 제가 말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번 주에 저는 제 재산에 대한 취소 불가능한 재산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 계좌, 저축은 모두 신탁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매월 지급액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관리인이 처분합니다. 제3자의 자산 접근은 배제됩니다. 침묵이 들렸어요.
오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떴어요. 최수진은 창백해졌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배제된다니요? 그가 마치 처음 듣는 단어인 양 물었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말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또 다른 종이를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수연 박사님의 진단서입니다. 완전한 검사 결과입니다. 영숙 씨는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후견인 지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사님은 법원에서도 이를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수진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하지만 영숙 씨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당황스러웠다고, 건망증이라고, 어제 접시들, 청구서들, 연극이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당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제는 이해합니다. 오, 변호사가 우리의 서류들을 서둘러 넘겨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후견인 지정 신청에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관리 대상도 없고 의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겁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영숙 씨는 어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준호 씨가 직접 말했죠.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압력과 위협은 보살핌의 좋은 배경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당신들이라면 멈출 겁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함정이야.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소리가 사춘기 소년처럼 갈라졌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죠. 준호야, 나는 나를 보호한 거야. 제가 말했어요. 내 삶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너는 나에게 질문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 그런데 너는 답을 가지고 왔지? 최수진 가는 목소리로. 영숙 씨, 유진이와 찬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평온한 할머니가 필요해요. 옆에서 보살핌을 받는, 그들에게는 존중받는 할머니가 필요해. 제가 대답했어요.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 할머니가. 오 변호사가 딱딱하게 결론 지었어요. 회의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섰어요. 최수진이 안으려고 했지만 제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준호는 제 옆을 지나 빈 벽을 보듯 서 있었어요. 그의 입술은 눈물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리고 있었죠. 복도에서 저는 멈춰 서서 가방끈을 정리했고 문득 저를 누가 강제로 길을 건너게 하는 듯 제가 가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끌고 가는 듯 했던 끈적한 느낌이 사라졌음을 느꼈어요. 저는 스스로 걸어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우진 변호사님과 마가렛 씨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주택가의 작은 집에 살고 있어요. 제 정원은 작고 비좁지만 봄에는 사과나무 향기가 너무 좋아서 몇 번이나 현관에 앉아 저녁을 먹고 그 향기를 마음껏 들이마셨어요. 서류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청구서는 한날 1시에 도착하고요. 저는 주전자를 끓이고 약을 2번도 0번도 아닌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한번 세어봅니다. 준호와는 간단하고 짧게 예전에 엄마, 지금은 안 돼요. 같은 말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토요일마다 옵니다. 가끔 유진이와 찬우와 함께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 파이를 먹고 학교와 자전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가 왜 그때 당연한 것을 보지 못했는지 묻지 않아요. 그도 변명하지 않죠. 우리 둘 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없이 다시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는 이제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제 돈에 대한 어떤 언급도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는 말도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알아요. 최수진에 대한 소문은 얼핏 들었어요. 그들은 이혼했고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떠났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 직업에 대한 조사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새로운 분야를 찾았다고 했죠. 저는 그런 이야기에는 끼어들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것에 맞춰주지 않으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가끔 저녁에 사과와 따뜻한 흙냄새가 날 때 미영 언니가 영상통화로 연락해서 제가 예전에 저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우진 변호사님과 마가렛 씨도 들러서 파이나 조심하세요. 고양이 있어요라는 표지판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고양이가 없는데 그 표지판이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유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성년 후견인 제도가 뭐예요? 우리는 계단에 앉아 있었고 찬우는 아래에서 솔방울 경주를 하고 있었죠. 저는 생각하다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건 어른들이 다른 어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을 잊고 그를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유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동생을 도우러 갔어요. 이것이 저의 모든 교훈입니다. 존중 없는 보살핌은 보살핌이 아니라 편리함입니다. 친절은 약함이 아니지만 주먹으로만 살 수도 없어요. 제때 조용히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너무나 서둘러 맡으려 한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저녁에 대문을 닫고 빗장이 찰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고독이란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이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정원이 있고 토요일이 있고 제 사람들이 있고 제 문에 대한 제 열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변명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살아가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로 몇 살이신지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시청자분들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이어질 겁니다.